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3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3주차 강의,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요. 먼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해서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우리 지구상에 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면은 좀 더 기후변화를 좀 낮출 수 있는, 또는 지구의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지구 온난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상 평균 기온은 약 15도씨로 유지가 되도록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가 다시 지구에 이제 왔다가 지구의 표면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열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다시 대기권 밖으로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머무르면서 온도를 유지하고,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0.5도씨 정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21세기 중반에는 지구의 온도가 한 1도씨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는, 그런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으로 여러 가지 그 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이산화탄소, 또 그리고 축산 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농작물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질소를 갖다 쓰는데요. 그때 너무 많이 사용이 된 그런 질소 비료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데요. 이미 교토 의정서에서 이러한 종류를 한 6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제 지정한 바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그리고 육불화황, 아산화질소, 이러한 6가지를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토 의정서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그 대기권에 존재하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대륙권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복사열의 흡수가 과다하게 일어나고, 또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 온도가 보시는 그림처럼 점점 1880년도부터 자료인데요. 2014년도까지 자료를 보시는 거와 같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로 지구 온난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후 변화는 뭐냐?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나 사실 이제 그런데요. 기후 변화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종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즉 지구 온난화라는 의미로 혼용이 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사실 기후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하는 그 의미가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을 기후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바로 이러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즉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지속됐었던 그런 이제 평균적인 그런 이제 현상들,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어떤 변동을 갖다가 일으켰을 때 이것을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는 극한적인 강수, 뭐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지속해서 비도 안 오고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는 이런 가뭄이라든가 이런 이상기후 현상을 폭넓게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해수면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이렇게 녹고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통상적인 날씨였던 것이 한쪽에는 비가 너무 오는 폭우가 내리거나 또 한쪽에는 가뭄이 지속이 되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농도가 오를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죠. 온실가스에 갇힌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00만 톤입니다. 1990년 2억 9,200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크게 에너지와 산업공정, 농업과 폐기물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연료를 직접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경우인데 2017년 기준 6억 1,500만 톤입니다. 특히 전기를 만드는 거죠. 에너지 산업이 2억 7천만 톤, 철강 산업이 1억 8,600만 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탈 것의 연료가 9,800만 톤입니다. 다음은 산업공정입니다. 화학과 금속 산업을 말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5,600만 톤이고요. 농경지와 토양, 가축의 장내 발효, 트림입니다. 또 분뇨 등에서 나오는 게 2,000만 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1,6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온실가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인데요. 전체 온실가스의 91%를 차지합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안탄소는 1990년 이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아래 두 가지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나오는데요. 육불화학은 38배, 과불화탄소는 최초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7,700배가 늘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이면입니다. GDP, 국내 총 생산이 늘수록,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 기자가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훨씬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든가, 즉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든가, 또는 기후가 변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제가 이미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1938년에 영국의 공학자예요. 과학자이면서 공학자인데 게이 스튜어트 갈랜더라고 하는 이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여기 맨 첫 줄에 쓴 것처럼, 저쪽 미남이죠, 그렇죠? 첫 줄에 쓴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온도와 CO2를 갖다가 측정을 했더니 그 경향이 점점 지구에서 증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화학자인데요. 바로 온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립한 과학자인데, 이렇게 이미 이러한 온도 상승 현상이 아레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리대로 그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따뜻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colleagues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동료들이죠. 같은 동료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동료학자들은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 바로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기자도 설명했었던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온, 예. 그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표면에 부딪혀서, 예. 흡수가 되거나 또는 반사가 돼서 복사열로 반수가 되면서 일부 대기로 방출이 되는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일부가 그대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흡수되면서 그러면서 열이 지구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 온난화이면서 바로 온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온실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온실 효과를 갖다 일으키는 가스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크게 교토위정서에서 규제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류들이 대략 이렇게 6가지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아산화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요 가스들, 기체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산화탄소가 기여하는 바가 88.6%네. 이산화탄소가 제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녀석이다. 맞아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온난화라고 하는 그 자체의 현상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이 더 커요. 메탄이 예를 들어서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적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메탄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예, 물이죠. 예,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이 경우에도 굉장히 온실화 현상을 갖다가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해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그중에서 양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지구온난화에서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양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저 연두색으로 보이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약간 보이는 요거요. 요 녀석의 경우가 이제 메탄가스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아산화질소예요. 이렇게 185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가 넘을수록 지속적으로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기여한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갖다 태우는데, 특히 시멘트 공업이라든가 철강 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이라든가 기타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왜 그러죠? 나무를 갖다 베어내니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로 만들지 못하니까는 사실은 그거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산림 파괴에 의한 영향이. 또 일부는 우리 호주 산불이라든가 또 미국 산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산불의 영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여의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60년도부터 이제 이게 측정한 자료인데요.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에서 측정한 자료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2010년 이후까지 지금 2014년 정도까지 지금 통계를 낸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 변화도 1850년부터의 그런 어떤 통계를 갖다가 인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측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이렇게 증가할 거로. 2025년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색깔이 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자라든가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가 예측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장 큰 게 뭐냐.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 영향을 갖다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빙하라든가 만년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태평양의 지도인데요. 예, 태평양의 바로 섬나라예요. 요 섬나라인 호주하고 하와이하고 사이에, 저 위쪽이 이제 하와이인데, 하와이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 이제 투발루인데요. 투발루 같은 경우가 9개의 작은 섬에 한 9,000명이 모여서 산대요. 그런데 해발의, 즉 바닷물의 높이하고 바다의 평균 높이하고 그 다음에 투발루에서 가장 높은, 예, 그곳이 해발 4.5m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도가 4.5m만 이렇게 와도 물에 잠긴다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바로 해발이 고도가 낮은 국가라서 여기는 이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국토가 전부 가라앉게 생겨서 이미 전 국민이 뉴질랜드로 이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자꾸 국토가 점점 가라앉는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수면이 국토를 갖다가 침범해 오는 이러한 현상은 인도양의 몰디브, 예, 몰디브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거의 지금 같은 운명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이제 기후 관련 요소의 변화들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해수 및 대양의 온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더라도 뻘겋잖아요. 예, 이렇게 전 대양의 온도가 빨갛게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난류가 점점 북쪽으로 우리나라 쪽까지 와서 니모 아닙니까? 니모. 예? 이러한 열대성 어류도 제주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바닷물이 녹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바닷물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체의 경우에는, 특히 공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질 못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물고기들이 바닷물에 있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흡수해서 자기네 호흡하는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포화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붉게 보이는 그런 쪽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그림이 뭐냐면은 대왕 오징어가 지금 이제 어린 대왕 오징어로 이제 크게 자라는 오징어인데, 이런 것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얘네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도 사실 어류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관련 요소의 변화로 대양의 산성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성화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대기에 존재하니까는 그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탄산가스라는 거, 우리가 마시는 음료, 이것도 이제 탄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탄산 음료처럼. 그러면 얘네들은 산성을 갖다 띠게 됩니다. 이게 바닷물이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가지고 약간 그 탄산이라는 산성을 갖다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이거 산호잖아요. 산호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산호들은 CO3라고 하는, 예, 이제 그 탄산 칼슘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띠고 있는데, 요것들이 산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바다가 이제 얘네들이 분해되면은 저 물고기들이 서식할 장소도 줄어들고,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먹이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사막화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대양의 산성화에 의해서 사막화되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바다에 이러한 그 산호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공장으로부터 나온 CO2가 공기 중에 많이 존재를 하면서 바닷물에도 녹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수초라든가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 물고기가 서식하게 되는 그런 공간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바다가 황폐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겪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요소로는 이렇게 지구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바다의 온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고, 또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녹아내려서 빙하가 점점 감소하고, 빙하뿐만이 아니라 만년설 같은 경우도 지금 히말라야라든가 또는 몽블랑이라든가 알프스라든가 이런 데 만년설도 지금 자꾸 녹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데서는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 고인류들이 살았을 때 이동을 하다가 뭐 죽었다라든가 이런 시체들이 만년설에 덮여 있었던 것이 지금은 발견이 되면서, 그때 그 고인류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그때 또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은 무엇을 갖다 먹은지 이런 것들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의 발생도가 자꾸 이제 증가를 하면서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극단적으로 지구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데는 홍수,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데는 가뭄. 똑같은 호주 같은 경우도 어디에는 홍수, 어디는 가뭄. 마찬가지예요. 중국만 하더라도 어디는 홍수, 어디는 가뭄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뭄이라든가 이상 동원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바다의 엘니뇨냐 라니냐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에 의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라든가 진다든가, 우리나라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꼭 겪잖아요. 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계속 가물기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쪽에는 고온, 어느 쪽은 추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 및 혹서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 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날씨가 지속되니까 이렇게 공사장에서 인부가 수시로 쉬면서 물을 갖다가 보충하고 그런 모습을 갖다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애들은 더우니까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데 가가지고 뛰어놀고 하는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이렇게 폭염 피해가 2018년도만 해도 세계 각국의 여러 곳에서 캐나다, 스웨덴, 파키스탄, 일본, 또 미국, 영국, 그리스, 대한민국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폭염, 폭서, 혹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또 다른 천재지변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었던 거죠. 작년만 해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건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산불이 일어나면서 진짜 또 이제 산림이 이렇게 타면서, 그러면서 또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 또 불과 이제 몇 달 전이죠. 호주의 산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캥거루가 타 죽기도 하고, 또는 코알라가 타 죽기도 하고, 이러한 지금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격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홍수. 한쪽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이거는 이제 미국의 홍수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 지금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다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천재지변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작년에 볼라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고 그랬었는데, 열대 태풍이라든가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바로 그냥 관통을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것도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의 기상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토네이도가, 그렇죠?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그냥 다 휩쓸어가지고 하늘로 날렸다가 떨어뜨리고 그런 토네이도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천재지변,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뭄이라든가 또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농작물 수확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이게 농작물을 갖다가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농작물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다는 건 결국은 제3지대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 이제 최빈국에서는 결국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먹지를 못하니까, 식량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에서 기아라든가 빈곤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로 기아나 빈곤이 최빈국인 아프리카라든가 제3지대에서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13년, 14년을 갖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아 빈곤이 다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특히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등장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점점 기아 빈곤에 의한 것. 그래서 영양실조에 의한 거. 예.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좀 참혹할 정도로 이렇게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영양결핍에 걸린 모습을 갖다가 매스컴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국제난민 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급이 된 그러한 우유를 겨우 먹으면서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상기후, 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예, 기후변화에 의한 역할이다. 그런 피해다,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또 섬뜩한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자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저렇게 열대성,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댕기열을 갖다 매개하는 모기들도 번식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댕기열을 일으키는 모기들이 이렇게 빈도가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순모기라든가 흰줄 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저와 유사한 현상으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특히 북한엔 이미 들어와 있고요.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 파주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서산 같은 데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이미 발생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이것이 이집트 순모기. 예. 또 이렇게 줄무늬 순모기,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기가 발견됐다. 이렇게 중부지방은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탓인지 고열을 동반하는 무서운 아열대 감염병이죠. 댕기열을 옮기는 베트남 흰줄 순모기가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처럼 변해가면서 베트남에서 들어온 흰줄 순모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서 채집한 흰줄 순모기입니다. 제주대 의대가 분석한 결과 국내에 자생하는 흰줄 순모기와 달리 유전자 염기 서열이 베트남 흰줄 순모기와 일치했습니다. 베트남 흰줄 순모기는 고열과 출혈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높은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데, 국내 서식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색깔이 일단 검고 진모기에 비해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흉부 배면에 흰 줄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베트남 흰줄 순모기가 발견된 건 지난 40년 동안 제주도 기온이 최고 2도까지 올라 아열대와 같은 서식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 제주 공항과 제주항 근처에서 흰줄 순모기가 최고 200배 많이 채집된 만큼 베트남 흰줄 순모기가 공항과 항구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선 댕기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열대 감염병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매개체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사람을 물게 되면 토착적으로 댕기열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연구팀은 아열대 질환 감시센터를 세우는 등
기습성 감염병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 자료가 2013년도 자료예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7년 전 자료인데요. 작년에 바로 불과 6개월 전에 영종도에서 이러한 댕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발견됐다고 하는 뉴스가 불과 6개월 전에 또 있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댕기열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 모기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전파 가능성이 낮을 것을 보고 있지만 방역을 강화하고 주민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현재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댕기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4만여 명이 감염돼 58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은 8만 1000여 명이 감염돼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도 올 들어 90명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댕기열에 걸려 입국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모기에서 댕기열 바이러스가 발견돼 단순히 수입 감염병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초 인천 영종도 우랑산에서 채집한 모기 100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에서 댕기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반점날개 진모기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태국 댕기열 바이러스와 99% 일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모기가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댕기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 뒤 추가로 채집한 1000여 마리에서는 감염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기에 의한 국내 자체 환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 작업을 벌이고 인근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댕기열은 대개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치료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20%에 이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